박현우는 낡은 스패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끽 하는 마찰음과 함께 녹슨 볼트가 힘겹게 돌아갔다. 그의 작은 카센터는 서울 금천구에서도 가장 허름한 골목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난방기 하나 없는 작업장은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추웠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 민지의 학원비와 얼마 남지 않은 월세,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약간의 빚까지 그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다 됐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볼트까지 조이고 나서야 현우는 이마에 맺힌 땀을 작업복 소매로 훔쳤다. 낡은 트럭의 시동을 걸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엔진음이 울려 퍼졌다. 트럭 주인인 중년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우에게 다가와 두툼한 쿠표를 몇 장을 건넸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아이고, 박 사장. 정말 용하네. 다른 데서는 다들 폐차하라고 했는데 자네 손만 거치면 이렇게 멀쩡해지니 말이야. 이거 약소하지만 자네 기술이 아까워서 주는 팁일세. 추운데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게. 현우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남자는 기어코 돈을 그의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트럭을 몰고 떠났다. 현우는 주머니 속 온기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돈이면 민지에게 약속했던 새 운동화를 사줄 수 있을 터였다. 늦은 시간 현우는 카센터 셔터를 내리고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낡은 작업복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옷깃을 여몄다.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골목길 어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자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잠시 후 거친 욕설과 함께 남자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현우는 망설였다. 늦은 밤 낯선 여자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의 가녀린 어깨가 가로등 불빛 아래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 괜찮으십니까? 여자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은 눈물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고 값비싸 보이는 실크 블라우스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이런 허름한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근처에 비상등을 켠 차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차가 고장나거나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현우를 쏘아보았다. 저는 이 근처에서 카센터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우의 차분하고 진실된 목소리에 여자는 조금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여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렇게 얇은 옷차림으로 얼마나 밖에 있었던 걸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빼앗겼어요. 여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이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오늘 밤 그녀는 아버지의 정략 결혼 압박을 피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온 상태였다. 믿었던 약혼자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현우는 일단 그녀를 자신의 카센터 안으로 안내했다. 난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바람은 피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작업실 한쪽에 있는 낡은 간이 침대에 그녀를 앉히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건넸다. 우선 몸부터 좀 녹이세요. 차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받아 들었다.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친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사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따뜻함이 배어나왔다. 현우는 수연의 차로 다가가 보닛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단순한 배터리 방전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엔진의 주요 부품을 훼손한 흔적이 보였다. 아까 그 남자일까? 그는 수연에게 차 상태를 설명하고 오늘은 수리가 어렵겠다고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떡하죠? 수연의 얼굴에 다시 절망감이 어렸다. 갈 곳도 연락할 방법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두껍고 따뜻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주신 유품과도 같은 옷이었다. 민지를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필요해 보였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밤이 깊어지면 더 추워질 겁니다. 수연은 놀란 눈으로 현우와 그가 내민 점퍼를 번갈아 보았다. 점퍼는 군데군데해지고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럼 아저씨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더위도 추위도 잘 못 느껴요.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선 여기서 밤을 새우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택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찰은 안 돼요. 제발. 그녀는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듯했다. 결국 그날 밤 수연은 현우의 카센터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고 현우는 작업용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수연이 잠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약속대로 수연에게 택시비를 쥐어주며 택시를 잡아주었다. 수연은 떠나기 전 현우의 점퍼를 꼭 돌려주겠다며 그의 이름과 카센터 연락처를 물었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다. 수연이 떠난 후 현우는 텅 빈 카센터에 홀로 남아 한기를 느꼈다. 점퍼가 없으니 유난히 추위가 더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했다. 그는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 하룻밤의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다. 며칠이 흘렀다. 박현우는 그날 밤의 일을 거의 잊고 지냈다. 가끔 추위를 느낄 때마다 잠시 그 여자의 안위가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워낙 정신없이 바쁜 일상이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여동생 민지의 학원 수업이 늘어났고 카센터 일도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날 트럭 사장이 다른 곳에 입소문이라도 내준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우가 막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카센터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며칠 전 그 여자가 들어섰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가 비싸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정장 차림, 그리고 얼굴에는 지난밤의 불안함 대신 차분함과 어딘지 모를 위험까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지난번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가 빌려주었던 낡은 점퍼를 곱게 접어 내밀었다. 이미 세탁까지 마친 듯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풍겨왔다. 현우는 얼떨결에 점퍼를 받아들었다. 아, 네. 별 말씀을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요.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함께 온 남자에게 눈짓을 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봉투 하나와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다. 이건...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열쇠 꾸러미에는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자동차 스마트키와 함께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집 열쇠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다. 제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그리고 박현우 씨에게 남기신 유언장이기도 하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담담하지 않았다. 네, 유언장이요. 그게 무슨... 현우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유품과 유언장이라니. 혹시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은 아닐까? 수연은 현우에게 봉투를 열어볼 것을 권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두툼한 법률 서류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고풍스러운 만년필로 작성된 듯 힘있고 개성 있는 필체였다. 고 장태준 박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편지였다. 현우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을 젊은 기술자 박현우 군이라고 칭한 장태준 박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 온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상속 목록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의 대저택과 그 안에 있는 최첨단 개인 연구시설, 그리고 막대한 액수의 현금과 특허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거나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일 터였다. 장태준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박현우 씨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사님은 괴짜 같은 분이셨지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정확하셨죠. 특히 기술자의 정직함과 재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박현우 씨가 가진 성실함과 뛰어난 손재주,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장태준 박사는 현우의 카센터 근처에 있는 오래된 주택에 살던 괴짜 발명가였다.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지만 가끔씩 동네를 산책하며 현우가 셔터도 없는 카센터에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는 모습, 동네 어르신들의 고장난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모습, 그리고 어린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몇 달 전 현우가 길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망가진 손수레를 몇 시간 동안 공들여 고쳐주던 모습을 보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연의 말이 이어졌다. 현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었다. 박사님께서는 평생을 바쳐 연구하시던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 변환 장치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성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사님의 유언은 박현우 씨가 1년 안에 이 발명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박현우 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모든 것을 정식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거나 포기한다면 모든 재산은 공익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에너지 변환 장치 평생 기름때 묻은 자동차 엔진만 만져온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발명품을 완성하라니. 이건 마치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대학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그런 대단한 발명은 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박사님은 박현우 씨의 잠재력을 믿으셨습니다.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박사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저택 연구실에는 박사님께서 남기신 모든 연구 자료와 시작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은 저 김수연이 책임지고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박사님의 유언 집행인이자 생전에 그분의 연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유일한 조수였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을 장태준 박사의 손녀라고 소개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모든 계획을 그녀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현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행운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책임과 도전이 함께 있었다. 지금의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했다. 무엇보다 평생을 바친 천재 발명가의 위대한 꿈을 자신이 이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지 자신이 없었다. 수연은 현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저택의 주소가 적힌 명함과 함께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건넸다. 그리고 언제든 결심이 서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뒤따라온 남자와 함께 조용히 카센터를 떠났다. 홀로 남은 현우는 한동안 멍하니 자신이 받은 열쇠 꾸러미와 유언장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속 열쇠의 감촉과 묵직한 서류의 무게가 그의 손바닥을 통해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평범한 정비공 박현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것인가.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박현우는 고민에 휩싸였다. 손에 쥔 열쇠 꾸러미와 낡은 편지는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처럼 느껴졌다. 낮에는 평소처럼 카센터에서 기름때 묻은 차들을 수리하고 밤에는 어린 동생 민지와 함께 단칸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태준 박사의 유언과 미완성 발명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오빠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며칠 전부터 계속 한숨만 쉬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걱정스레 묻는 민지를 보며 현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만약 이 기회를 잡는다면 민지에게 더 넓은 방,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터였다. 더 이상 학원비를 걱정하고 갖고 싶은 것을 참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지금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다. 결국 현우는 김수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장태준 박사의 저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무언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다음날 수연은 약속된 시간에 현우의 카센터 앞에 차를 대기시켰다. 지난번과는 다른 좀 더 실용적인 SUV 차량이었다. 현우가 차에 오르자 그녀는 말없이 차를 몰아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장태준 박사의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다.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보이기도 했다. 수연이 리모컨으로 육중한 철문을 열자 길게 뻗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런 곳에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할아버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 남다른 분이셨어요.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저택 내부는 겉보기와는 또 달랐다.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기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과 복잡한 회로도들이 널려 있었다. 마치 괴짜 발명가의 비밀 실험실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현우를 진짜 놀라게 한 것은
저택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연구시설이었다. 수연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그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평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공간에 최첨단 로봇팔, 3D 프린터, 각종 정밀 계측 장비, 그리고 그가 평생 카센터에서 만져본 공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수공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이곳이 박사님의 연구실입니다. 수연이 말했다. 모든 장비는 현재까지도 최신 사양을 유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우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엔지니어로서 이런 환경에서 일해보는 것은 평생의 소원이었다. 기름때와 싸구려 부품 대신 최첨단 기술과 무한한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연구실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관 안에 담긴 미완성의 기계 장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장태준 박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웨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장치의 시작품이었다. 외관상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금속 코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현우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수연은 연구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서재로 현우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장태준 박사가 남긴 수십 권의 연구 노트와 설계도 그리고 관련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모든 지식과 아이디어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박현우 씨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연구 노트 한 권을 펼쳐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수식과 그림, 그리고 암호처럼 보이는 메모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안에서 장 박사의 천재성과 집념, 그리고 발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트에 빠져들었다. 수연은 그런 현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지한 탐구심과 숨겨진 재능의 편린을 발견한 것도 같았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박현우 씨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낮에는 카센터 일을 하고 밤에는 장태준 박사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처음에는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이론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힐 때처럼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뛰어난 손재주와 문제 해결 능력은 복잡한 기계 장치를 이해하고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마치 스펀지처럼 새로운 지식들을 빨아들였다. 한편 재계에서는 괴짜 발명가 장태준 박사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의 유산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다. 특히 그가 미완성으로 남긴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국내 굴지의 에너지 기업 백석 인더스트리의 회장 백상태 역시 그 소문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백상태는 냉혹하고 야심만만한 사업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장태준 박사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려왔지만 장 박사의 완고함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었다. 장태준 영감이 죽었다고 백상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물었다. 그 영감탱이가 남긴 기술은 어떻게 됐나? 혹시 상속인이라도 나타났나? 비서는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네, 회장님. 유언에 따라 한 젊은 자동차 정비공이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1년 안에 미완성 발명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이라고 백상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 영감 죽을 때까지도 괴짜 짓을 하는군. 좋아. 그 정비공이라는 놈이 누군지, 그리고 그 발명품이라는 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알아보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 백상태의 검은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는 이미 장태준 박사의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순진한 자동차 정비공 하나쯤 구워 삶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연구실에서 밤샘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다. 장태준 박사가 남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는 조금씩 발명품의 핵심 원리에 다가서고 있었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열정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위대한 발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벅찬 자부심이 샘솟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고단함 대신 생기와 총기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 박현우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낮에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밤이면 그는 장태준 박사의 비밀스러운 연구실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위대한 발명품과 씨름했다. 처음에는 아무 해독과도 같았던 연구 노트들이 그의 끈질긴 노력과 천부적인 기계 이해 능력 덕분에 조금씩 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동차 엔진의 복잡한 구조를 파악하듯 웨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장치의 핵심 원리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해 나갔다. 김수현은 유언 집행인으로서 틈틈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현우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그녀였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는 현우의 모습과 그가 제시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보면서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특히 현우가 장 박사의 이론적인 설계돼 자신의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접목하여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해내는 것을 보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장 박사가 왜 그토록 많은 재산과 자신의 필생의 역작을 이 젊은 무명의 기술자에게 맡겼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박현우 씨,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께서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현우에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자동차 정비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다. 수연은 현우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구에 필요한 고가의 부품들을 즉시 조달해 주었고 민지의 학원비와 생활비 역시 장 박사의 유산관리기금에서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덕분에 현우는 생계 걱정 없이 오롯이 발명품 완성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마침내 연구의 첫 번째 돌파구를 찾아냈다. 장 박사가 마지막까지 풀지 못했던 에너지 코일의 안정화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코일 설계도를 그렸고 마침내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변환 효율을 확인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희열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연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그 자리에서 현우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현우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와 엔지니어로서의 꿈, 그리고 여동생 민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연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순수한 열정에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든든한 동반자 의식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성공과 희망 뒤편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백석 인더스트리의 백상태 회장은
장태준 박사의 유산과 그 상속인인 박현우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박현우를 그저 운 좋은 시골뜨기, 정비공 정도로 얕보았지만 장 박사의 기술만큼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상태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기획조정실장 윤태식 상무를 박현우에게 보냈다. 윤 상무는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거액의 연구협력 자금을 미끼로 현우에게 접근했다. 박현우 선생님의 뛰어난 재능과 장태준 박사님의 위대한 유지를 저희 백석 인더스트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이 결합된다면 이 위대한 발명품은 훨씬 더 빨리 세상을 빛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우는 윤 상무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장 박사의 발명품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백상태라는 인물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이었다. 김수연 역시 백상태의 검은 속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현우의 결정을 지지했다.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윤상무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백상태는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그날 이후 현우와 수연의 주변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연구실의 보안 시스템에 정체불명의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고 현우가 퇴근하는 길에는 낯선 차량이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민지가 다니는 학원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민지의 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백상태의 소행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은 상관없지만 만약 민지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려 든다면 그는 연구실의 보안 시스템을 몇 번이고 점검하고 수연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수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설 보안 요원을 고용하고 경찰에도 은밀하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백상태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장태준 박사의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상속인인 박현우가 비전문가로서 위험한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우와 수연은 외부의 불필요한 관심과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과 방해 공작 속에서도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굳은 의지로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백상태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장 박사의 위대한 유산이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수연 역시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 어느덧 약속된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모에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장치는 현우의 손길 아래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백상태의 검은 마수 또한 점점 더 깊숙이 그들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현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완성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상태의 검은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집요하게 박현우와 김수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단순한 감시와 언론 플레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백상태는 마침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문 해커팀과 산업 스파이 조직을 고용하여 장태준 박사의 연구 자료와 모에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장치의 핵심 설계도를 빼돌리려는 치밀한 작전을 계획했다. 어느 깊은 밤 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백상태가 보낸 어둠의 세력들이 연구실에 침투했다. 그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현우의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데이터와 장 박사가 남긴 연구 노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훔쳐 달아났다. 또한 그들은 시제품의 중요 부품 몇 가지를 교묘하게 손상시켜
당분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모든 것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돌아온 현우는 처참하게 망가진 광경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밤새 공들여 작업했던 부분들이 무참히 파괴되어 있었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장 박사의 손때 묻은 연구 노트들도 상당 부분 사라진 후였다. 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온몸을 덮쳐왔다. 몇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수연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즉시 연구실로 달려왔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현우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함께 일말의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리 외부의 소행이라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은 현우의 보안의식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막대한 유산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혹시 현우가 다른 마음을 품고 일부러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최악의 상상까지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박현우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원망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연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누구보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동안 현우는 식음을 전폐하고 연구실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는 사라진 자료들을 복구하려 애썼지만 백업 시스템마저 교묘하게 파괴된 상태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뇌리에 장태준 박사의 얼굴과 어린 동생 민지의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장 박사가 자신에게 걸었던 마지막 희망, 그리고 민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서야만 했다. 현우는 다시 작업복을 고쳐 입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먼저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범인들은 분명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연구실의 보안 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파괴된 부품들을 정밀하게 감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기계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경찰의 과학수사팀 못지않았다. 몇 날 며칠의 밤샘 조사 끝에 현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범인들이 연구실에 침투할 때 사용했던 특수한 해킹 프로그램의 잔해가 시스템 깊숙한 곳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과거 백석 인더스트리가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릴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손상된 부품 중 하나에서 아주 미세한 특수 합금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백석 인더스트리의 자회사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물질이었다. 모든 증거는 명백하게 백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가지고 김수연을 찾아갔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번 사건의 배후와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수연은 현우의 논리정연한 설명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자신의 섣부른 의심을 깊이 후회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의 끈기와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두 사람의 신뢰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공동의 적 앞에서 더욱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수연이 물었다. 빼앗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장 박사님의 연구 노트는 제 머릿속에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범인들이 핵심 설계도라고 생각하고 훔쳐간 것들 중 일부는 자신이 일부러 흘린 역정보이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들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중요한 자료들도 많이 유출되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다중보안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여 연구실 전체를 요새화했다. 더 나아가 현우는 백상태에게 방역을 가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그는 백상태가 훔쳐간 기술을 이용하여 분명 성급하게 제품을 출시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 기술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현우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백상태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더욱 완벽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변환 장치를 완성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위기는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했던가. 한 번의 큰 시련을 겪고 난 후 박현우는 더욱 강인해져 있었고 김수현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마감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뜨거운 투지와 희망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약속된 1년의 기한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박현우는 그동안 김수현의 헌신적인 지원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연구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모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장치의 프로토타입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했다. 장태준 박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현우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그 기계는 기존의 어떤 에너지 장치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가 고안한 자가 복구형 나노 코팅 기술은 장치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를 해결한 셈이었다. 김수현은 현우가 이뤄낸 성과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프로토타입의 최종 테스트와 발표 준비를 도왔다. 국내외 저명한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비공개 시연회를 열 계획도 세웠다. 만약 시연회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장태준 박사의 이름과 함께 박현우라는 이름 역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터였다. 한편 백석 인더스트리의 백상태 회장은 초조함과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가 막대한 돈을 들여 훔쳐낸 장태준 박사의 연구 자료는 현우가 일부러 흘린 미끼이거나 결정적인 부분이 누락된 반쪽짜리 정보에 불과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섣불리 개발에 나섰던 백석 인더스트리의 연구팀은 연이은 실패와 심지어 몇 차례의 폭발 사고까지 겪으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의 원성과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백상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젠장 그 애송이 정비공 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군. 백상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광분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박현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시간도 없었다. 박현우가 시연회를 통해 발명품을 공개하기 전에 어떻게든 프로토타입이나 완성된 설계도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백상태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액의 자금을 풀어 해외의 악명 높은 용병 출신 해결사들과 내부 정보의 밝은 전직 국정원 요원까지 끌어들여 박현우의 연구실을 습격하고 프로토타입을 강탈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박현우나 김수현, 심지어 박현우의 여동생인 민지까지 납치하여 협박할 준비도 마쳤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과 윤리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탐욕과 증오만이
이글거릴 뿐이었다. 결전의 날 밤 보름달이 음산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박현우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고 김수현 역시 만약을 대비해 사설보안팀과 함께 저택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현우가 설치한 다중보안 시스템은 그동안 몇 차례의 해킹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연구실 전체를 감돌았다. 새벽녘 마침내 백상태의 검은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소리 없이 저택담을 넘어 침입했고 동시에 외부에서는 강력한 EMP 전자기펄스 공격으로 연구실의 주요 통신 및 감시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이러한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EMP 공격을 감지한 순간 연구실은 자동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고립 모드로 전환되었고 동시에 예비 전력 시스템과 독립적인 내부 감시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올 것이 왔군. 현우는 차분하게 중얼거리며 작업대 아래 숨겨두었던 비상용 장비들을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공구가 아니었다. 그가 직접 개조하고 제작한 유사시 자신과 연구실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방어 무기들이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특수장갑, 강력한 섬광과 음파를 발생시키는 교란 장치, 그리고 벽에 부딪히면 그물처럼 펼쳐지는 초강력 합금 와이어건까지.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자동차 정비공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괴한들은 연구실에 강화된 방화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하려 했지만 현우가 설치한 복잡한 함정들과 방어 시스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좁은 복도와 미로처럼 얽힌 내부 구조는 현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장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괴한들을 하나씩 쓰러뜨렸고 그의 손에 들린 공구들은 마치 살아있는 무기처럼 움직였다. 김수현 역시 외부에서 사설보안팀과 함께 침입자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며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재벌가의 아가씨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잇고 박현우와 함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전사였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실 핵심부로 접근해오고 있었다. 마침내 몇몇 괴한들이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프로토타입이 보관된 중앙 연구실로 난입했다. 그곳에는 현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은 못 간다.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애송이 정비공 주제에 발악하는군. 순순히 프로토타입을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바로 그때 괴한들 중 하나가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현우는 침착하게 그를 피하고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휘둘러 그의 무기를 쳐냈다.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벽에 설치된 비밀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연구실 바닥 일부가 갈라지며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했고 금속 무기를 들고 있던 괴한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현우가 미리 설치해둔 최후의 방어 시스템이었다. 궁지에 몰린 리더는 품 안에서 소형 폭탄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김수현이 이끄는 보안팀이 연구실로 진입하여 그를 제압했다. 때맞춰 도착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나머지 괴한들을 모두 체포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처참하게 변한 연구실 안에는 박현우와 김수현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끈끈한 동지애가 어려 있었다. 프로토타입은 무사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습격 과정에서 백상태가 직접 용병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음성 파일과 자금 거래 내역 등 그의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현우의 손에 들어왔다. 백상태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이는 덫이 된 것이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다.
박현우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에 격렬했던 싸움이 끝나고 동이 트기 시작한 연구실에는 평화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현우와 김수현은 밤새 이어진 긴장과 사투 끝에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장태준 박사의 위대한 발명품 웨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장치의 프로토타입은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상태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들의 손안에 있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김수현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와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연구실 주변에 남아있던 백상태 용병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박현우가 확보한 음성 파일과 영상 자료, 그리고 자금 거래 내역 등은 백상태의 목을 조이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 발명가의 유산 강탈 시도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백상태 회장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모두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백석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탐욕스러운 거인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고 백상태는 결국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박현우와 김수현은 마침내 모에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장치의 공식 발표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약속된 1년의 마지막 날 국내외 수많은 과학자, 기업가, 투자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현우는 자신이 완성한 프로토타입을 세상에 공개했다. 시연은 대성공이었다. 작은 시골 카센터의 정비공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박현우는 침착하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스위치를 올리자 웨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장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빛을 발하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자랑하는 그 혁신적인 기술에 모든 참석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예고하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박현우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제2호의 장태준, 에너지 혁명의 선구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그는 장태준 박사의 유언에 따라 모든 유산을 정식으로 상속받았고 순식간에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다. 하지만 박현우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소박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여동생 민지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새 집을 마련해 주었고 민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일했던 낡은 카센터를 최신 시설로 개조하여 한때 동료였던 가난한 기술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그는 장태준 박사와 자신의 이름을 딴 장현과학기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렵고 소외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젊은 과학도와 기술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장 박사가 그러했듯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김수현 역시 박현우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박현우와 함께 새로운 꿈을 펼쳐나갔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를 넘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미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듯했다. 몇 년 후 장현과학기술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익재단으로 성장했고, 모에비우스 코일 에너지 변환 기술은 전 세계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박현우는 여전히 재단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온화한 미소와 깊은 여유가 넘실거렸다. 어느 눈부신 봄날, 오후 박현우는 김수연,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된 민지와 함께 재단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발명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한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유일한 외출복이었던 그는 이제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를 받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그는 잠시 정원에 나와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했다. 문득 몇 년 전 차갑고 어두웠던 겨울밤, 절박한 표정의 한 여인에게 자신의 낡은 점퍼를 건네주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아주 작은 친절, 어쩌면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이야. 그때 김수연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무슨 생각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현우는 수연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을 만난 것도,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한겨울밤에 작은 친절이 불러온 나비 효과.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의 시작이었다. 박현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해피엔딩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